정보화 사회를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 복잡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되면 생활이 변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손쉽게 어디서나 얻을 수 있고 힘든 일은 컴퓨터가 대신합니다. 정보화 사회는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아직도 불편하게 사시는군. 빠르게, 정확하게, 편리하게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 좋아요, 좋아요. 정말 편리하군요. 정보화 사회,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이곳은 스톤헨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남부 셀리스베리 지방에 있는 한 고대 문명의 유적입니다. 왜 고대 문명 시대의 사람들은 각각의 무게가 5톤이나 나가는 80여 개의 바위를 날라 이와 같이 정교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 천문학자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바위들을 연결하는 선이 정확하게 매 계절마다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대인들은 석저 천문대를 이용해서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뉴멕시코.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 지역에는 1km 간격으로 모두 27개의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지름 34km의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완벽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안테나가 수신하는 전파의 미세한 차이까지 분석한 다음 멋진 별자리 그림까지 그려냅니다. 이것은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M51 은하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진들은 별들의 움직임이나 별들을 구성하는 각종 물질 등 별자리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도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고대 스톤헨지가 세워진 지 4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고대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최초의 핵실험이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폭발 지역이었던 트리니티에 서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날 컴퓨터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존 폰 노이만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1930년대 유럽의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존 폰 노이만도 역시 대서양을 건너 동부해안 프린스턴의 대학가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한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탁월한 이론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유럽의 두뇌들이 이곳 프린스턴에 모두 모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알버트 아인슈타인, 후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운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리고 이미 20대부터 세계적인 수학의 권위자로 이름을 떨치던 존 폰 노이만. 프린스턴에 있으면서 폰 노이만은 게임 이론과 같은 이론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컴퓨터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수학자들은 전쟁 임무 수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임무는 목표물을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내는가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을 해내기 위해 그들은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해내었습니다. 개발팀의 핵심 인물은 펜실바니아 대학의 젊은 과학자 프레스포 에카드와 존 무클리였습니다. (50만 개나 되는 전선의 연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악의 개발은 쉽지 않았고 결국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46년 2월) 비로소 완성될 때까지 애니악의 존재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애니악이 완성되어 그 개통식에서 시범 계산이 있었습니다. 애니악은 단 1초 만에 5,000번의 계산을 해내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신문은 애니악이 2만 명이 해야 할 일을 해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애니악은 최초 연구를 의뢰했던 미 육군 탄도연구실로 이송되어 이후 여러 가지 무기의 개발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애니악을 이용하는 계획은 연구실 고문이었던 폰 노이만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애니악이 군사적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들어봅시다. 이 기계는 보시다시피 아주 복잡하게 보입니다. 박사님, 이 기계는 어떤 필요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유도탄 발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도탄 발사대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도탄이 발사된 다음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목표 방향을 지상으로부터 수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는 유도탄이 발사되기 전부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복잡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압이나 대기 온도 같은 요소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유도탄이 목표물을 맞출 수 있도록 통제 시스템상의 많은 장치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니악의 탄생지인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도시로서
독립전쟁 직후에는 미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애니악이 개발된 무어 전기공학부는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현재 애니악의 일부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애니악의 전기 배선과 수많은 다이얼들은 각각의 계산을 할 때마다 매번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숫자들은 이진법상의 0과 1로 전환되고 애니악은 이를 전기 파동의 온-오프 형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모두 18,000개나 되는 진공관이 스위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진공관들은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굴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같이 복잡한 기계는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프레스포 에카드는 약관 24세의 나이로 이 프로젝트 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기계를 만드는 몇 년 동안 충분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밤낮 없이 종일 일을 하고 나서는 집으로 달려가 단지 몇 시간 동안 눈을 붙인 뒤에 다시 돌아와 또다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술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회로의 대부분은 이미 수학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었고 다만 계산 과정을 점검해야 하거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로를 평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요구됐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은 전선을 배치하고 조립하고 기계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 기계에는 50만 개의 납땜 연결과 7만 개의 저항, 또 1만 개의 컨덴서가 있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18,000개 이상의 진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스위치와 수백 개의 플러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납땜의 위치가 잘못됐거나 납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헐거운 곳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부속판들을 서로 연결시킨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설계도면을 맞춰보며 일일이 점검하고는 점검을 마쳤다는 표시로 연결 부위에 잉크 표시를 남기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몇 번이고 점검 작업을 계속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50만 개의 접속 부위에서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일은 정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애니악은 다른 방식의 계산을 할 때마다 배선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드백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중심 인물은 수학자 폰 노이만과 프레스포 에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간엔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어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폰 노이만은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 에카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일차적인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폰 노이만은 에드백 팀에서 빠져나와 프로그래밍에 의해 움직이는 컴퓨터를 개발하고자 독자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원자 폭탄을 탄생하게 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고향인 뉴멕시코의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입니다. 노이만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핵 개발과 같이 대량의 계산이 요구되는 기술 이론 연구에는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인 냉전 기간인 1952년, 폰 노이만은 국방성의 재정 지원하에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컴퓨터를 완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컴퓨터 연구는 내부의 숫자와 명령을 저장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내부에 기억된 명령으로 움직이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지금 우리는 노이만이 이미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그의 직관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니악의 경우에는 내부 메모리 내에 명령들을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성된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계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군사 목적으로의 컴퓨터 사용은 무서울 정도로 급진전됐습니다. 비행하고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도 그 한 예입니다.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목표물의 각 움직임이 컴퓨터에 의해 계산됩니다. 이 차 대전 이래 수학자들의 임무가 되어왔던 탄도의 계산은 노이만의 컴퓨터에 의해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스미소니안 연구소. 폰 노이만의 컴퓨터는 미국인들에 의해 발명된 많은 역사적 기념물들과 함께 여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폰 노이만의 컴퓨터는 당시 개발된 윌리엄스 튜브란 기억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 장치는 계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폰 노이만이 죽은 후 그의 시제품을 모델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터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튜브보다도 더욱 정확한 메모리 시스템이 발명됨으로써 미국의 군사 및 과학 기술은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수소폭탄인데 이는 막대한 양의 계산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자인 IBM은 그 직원 수가 40만 명에 달하며 컴퓨터와 장비 부문에선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포함된 IBM 연구원들은 세계 50개국의 연구소에서 초전도성과 같은 최첨단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IBM은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IBM은 시간 기록기나 저울 같은 사무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IBM을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토마스 J. 왓슨 1세와 그의 슬로건 생각하라였습니다. 왓슨은 처음 세일즈맨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방식은 신제품을 하나씩 계속 시장에 내는 방식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크 1 계산기는 IBM과 미 해군과의 합작품이었습니다. Intricate problems in mathematics put through the machine in coded form on tape are accurately solved in a minute fraction of the time required. 계산을 하는데 전기적 신호가 응용되긴 했어도 기계의 대부분은 여전히 톱니바퀴와 종이 테이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2차 대전 후 IBM은 마크 1의 기술을 적용시켜 사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IBM은 시장 경쟁에 있어서는 뒤지고 있었습니다. (1951년) 유니백 1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IBM의 경쟁사인 레밍톤 랜드의 제품으로서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에드백 프로젝트 당시 폰 노이만의 그늘에 가려버렸던 프레스포 에카드였습니다. 유니백 1은 1952년 대통령 선거 투표수를 계산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컴퓨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쟁용 기계나 또는 그것을 만든 전쟁으로부터 돈을 벌었는데 전쟁 덕분에 이 분야의 발전 속도가 아마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빨리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컴퓨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컴퓨터가 비록 그 출발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전쟁을 위한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 해도 분명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지요. IBM이 701 컴퓨터를 발표한 것은 유니백 1이 발표된 지 2년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유니백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IBM은 또 트랜지스터 컴퓨터의 개발에서도 뒤처졌으나 곧 IBM 7090으로 따라잡게 됐습니다. (1964년) IBM 시스템 360이 발표되자 단번에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IBM 360은 컴퓨터라는 단어와 동요로까지 쓰일 정도였습니다. 계속된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놀라운 시장 점유율의 상승 뒤에 숨어있는 IBM의 성공의 비결은 서비스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사무기의 제조업체로서의 IBM의 초창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IBM은 숙련된 기술자들을 파견함으로써 자사의 컴퓨터가 항상 좋은 상태로 작동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시스템 360의 개발은 IBM에 있어 일대 모험이었습니다. 50억 불 이상이 그 개발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원자탄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기종은 트랜지스터를 대체하는 IC, 즉 집적 퀘러를 사용했습니다. IBM 360은 주장비 자체와는 상관없이 주변 장치와 프로그램이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컴퓨터였던 것입니다. The 360 was just in time as more and more businesses were turning their computer operations from batch to online applications that demanded continuous systems availability. At IBM, this meant that downtime would have to be reduced to near zero to ensure availability. 컴퓨터 시장에서의 시스템 360의 완벽한 성공으로 IBM은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IBM은 우리가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시작했었고 더구나 그것도 부친이 보증을 서고서야 겨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BM은 그때 이미 연 매출액이 1억 달러나 되던 대기업이었고 아주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연순이익이 약 2천만 달러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빌린 돈 2만 5천 달러가 전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와 개발 노력은 늘 그들을 앞질러 갔고 우리의 상품도 항상 새로운 특징과 보다 큰 신뢰성으로 앞서갔지요.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은 10대 1 정도의 경쟁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한쪽 다리를 가진 사람과 자동차를 탄 사람과의 달리기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과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인 유니백을 개발한 사람인 그는 IBM의 기술에 진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에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비즈니스의 세계로 진입됨에 따라 그동안 눈부신 활약을 했던 재능 있던 엔지니어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컴퓨터 시대의 시작이었고 그 잠재력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69년 7월 16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위신은 아폴로 계획의 성공에 달려 있었고 그 열쇠는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이것은 휴스턴 통제본부에 있는 컴퓨터로 그 당시 가장 발전된 모델이었습니다. 나사의 전문가들은 궤도 계산 등 컴퓨터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우주선을 달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꿈인 우주여행을 실현시킨 것은 바로 컴퓨터의 힘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실리콘밸리. 이곳에 최첨단 기술의 공장과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 사회는 민권운동이나 반베트남전 운동이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규범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곧 컴퓨터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해코라고 불리는 컴퓨터 광들의 모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해커들이 실리콘밸리와 다른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나사의 연구원들, 대기업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모험 자본가들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컴퓨터와 관련된 자신들의 성과에 관해 토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라텐버그라고 하는 소형 로보트카입니다. 만약 빛을 탐지하는 센서, 엔진, 그리고 일종의 지능적인 컨트롤 시스템이 갖춰진 자동차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점이 해커들의 특징이랄까? 해커란 현재의 기술과 현재의 지식의 한계를 가능한 한 더 멀리, 더 빨리 넓히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게임 같은 것이죠. 그 모임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립니다. 10년 전 퍼스널 컴퓨터는 이와 유사한 해커들의 모임에 의해 탄생됐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관한 종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홈브류 컴퓨터 클럽은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광들이 한때 모였던 장소입니다. 회원들이 그들의 수제품 컴퓨터를 가지고 그들의 창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전동 타자기를 개조하여 텔레비전에 연결시켜 만든 수제품 컴퓨터 중 하나입니다. 어떤 컴퓨터에서는 키보드 대신 스위치를 통해 자료 입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크기는 작아도 기능면에서는 대형 컴퓨터와 같은 그러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집적 회로와 IC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꿈을 성취했습니다. 그 컴퓨터들이 곧 호평성에 팔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려고 회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1978년) 홈브류 클럽 회원들은 컴퓨터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방문했고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몇몇 열성 회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5,000명 내지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리라고 예상했고 그 정도면 꽤 많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날 쇼를 끝마쳤을 때 우리는 거의 13,000명 정도가 참가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CPM의 개발자이자 디지털 리서치사를 세운 그레이 클탈 씨가 나에게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가 자기 부스에서 다른 부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만 군중에 휩싸여 버려서 그가 가고자 했던 쪽으로는 겨우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혼잡의 지경이었으나 반면 흥분되는 광경이었었죠. 마치 처음 자식을 갖게 된 기분과도 같았어요. 10,000명 혹은 15,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 정보혁명에 관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지식이 없는 사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점차로 새로운 컴퓨터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컴퓨터사는 두 젊은이에 의해 설립되어 이러한 붐을 타고 단시일 내에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애플2 컴퓨터는 홈브류 컴퓨터 클럽 활동을 하던 스티븐 우즈니악에 의해 디자인됐습니다. 당시 우즈니악은 27세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그의 파트너 역시 같은 20대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확실히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수월했죠. 저는 단지 디자이너였을 뿐이니까요. 스티브와 저는 둘 다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돈이 충분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봉급을 줄 필요가 없었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부양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면은 밤늦게까지라도 일을 했고 스스로의 스케줄을 짜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세상을 계획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컴퓨터를 아이들이나 가족들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휴렛 패커드나 IBM 같은 대기업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몰두하였고 또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회사를 차릴 만큼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대의 컴퓨터를 제작하는 데 소요될 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정도는 좋게 들지 않겠어요? 처음 그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차고를 빌려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곧 10억 불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성공담은 많은 다른 모험 사업들의 탄생을 촉진시켰습니다. 신문들은 그때 탄생한 자수성가 백만장자의 얘기를 보도했고 이는 마치 개척자 시대의 골드러시와도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당시 애플 컴퓨터의 신문 광고는 환영 IBM이었습니다. 그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 애플 컴퓨터는 이토록 멋지고도 중요한 시장에 IBM의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는 퍼스널 컴퓨터 분야에서 선구자로서의 자신감과 신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는 컴퓨터가 전문가들만의 전용물이었던 당시 컴퓨터로부터 소외되었던 일반인들을 위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개념, 즉 컴퓨터가 특수 전문가들만의 것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개발이라는 해커들의 꿈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열정이 우준이약 같은 젊은 세대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0년) 시애틀 외곽 타코마 내로우 다리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돼 붕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다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넣지 않았던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컴퓨터에 의해 타코마 다리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리의 구조 모형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것이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충격이 다리에 가해졌는가를 측정하는 계산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최신의 전자기술로 인해 자연 환경을 미리 계산,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봄 일본의 시코쿠 섬과 혼슈 본섬을 잇는 세토 오아시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일본 4대 섬 모두가 이로써 처음으로 서로 연결되었는데 이 다리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도 역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구조를 철저히 계산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다리들을 일컬어 현수교라고 부릅니다. 중앙의 기둥이 각 2개의 케이블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초속 43m의 바람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다리의 디자인은 컴퓨터에 의한 구조적 계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년 전 일본 최초의 고층 건물인 카수미 가세키 빌딩의 건축은 일본의 컴퓨터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수미 가세키 빌딩은 147m 높이의 36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일본과 같이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고층 건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의한 구조적 계산이 이러한 선입관들을 깨뜨린 것입니다. 도쿄대학의 키요시 무토 교수가 이 건물을 만드는 건축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조 계산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는 세락이라 불리우는 진공관을 이용한 일본 국내 모델이었습니다. 구조 계산은 8개월이나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진동에 관한 자료를 입력시킴으로써 진동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각 층에 대한 진동의 영향을 보기 위해 36층 각 층마다의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 결과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각 층에 대한 진동이 얼마나 큰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여 빌딩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1971년 로스앤젤레스 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에서도 빌딩은 단지 15cm 정도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지진은 리히터 지진계의 6.6 강도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카수미 가세키 빌딩에 대한 구조 계산입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에는 그때 행해진 계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8개월이나) 걸렸던 당시의 카수미 가세키 건물의 구조 계산을 오늘날에는 얼마나 걸릴지를 알아보고자 무토 교수의 협조하에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들 숫자는 각기 다른 상황하에 있는 각 층에 대한 진도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들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퍼스널 컴퓨터로 동일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 2분 33초만 걸렸습니다. 이 하나의 디스크 안에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처럼 많은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빌딩 주위 바람의 흐름을 묘사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어느 한 방향에서 불어올 때 바람의 정확한 흐름과 빌딩 주위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대한 화면을 보면 공기 흐름들이 수많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점에 관한 계산을 해냅니다. 이러한 배열을 수없이 반복하여 스크린상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 모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800개의 선과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약 400개의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두 형태의 선의 교차점의 수는 32만 개로서 그것은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어떤 하나의 도형을 그리는데 약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한 개의 교차점마다 10,000번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32억 번의 계산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가수미 가세키 빌딩 이후로 많은 고층 건물들이 일본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전반부터는 가수미 가세키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도쿄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컴퓨터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의 모습을 바꿔놓은 마천루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슈쿠바 대학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은 병렬식 처리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즉,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업이 128개의 마이크로 컴퓨터로 분산돼 처리될 경우 하나의 마이크로 컴퓨터는 전체 작업의 128분의 1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28분의 1만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럼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이 표는 전체 계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사각형은 마이크로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모두 128개의 사각형이 있어 각 면이 인접한 사각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하나가 각 면을 다른 것의 양쪽 위아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이 마치 도너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세 개의 기울을 계산해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일본의 기후는 이들 두 개의 마이크로 컴퓨터로 계산해냅니다. 뉴욕의 날씨는 이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요. 기류의 흐름을 그려내면은 마이크로 컴퓨터들은 서로 자료를 교환할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상공의 공기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능률이 상당히 증가가 되겠군요. 네, 이론적으로 속도는 128배까지 증가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입니다. 작업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 회선의 길을 가능한 한 짧게 하여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밀도 집적 회로가 이 컴퓨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조밀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열이 집적 회로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회로의 집적률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냉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결과 효율적인 냉각 장치를 가진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냉식 냉각 장치를 사용하는 이전의 클레이2 컴퓨터는 회로의 집적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냉각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모든 LSI는 형광탄소 방식으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따라 한편으로는 보다 큰 규모의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에 대항했던 경주가 이제는 열에 대한 싸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LSI의 집적도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대규모 집적 회로인 1메가디램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1만 배 배율로 확대된 LSI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는 전자 회로의 폭은 1000분의 3mm입니다. 전자 회로는 단층 구조가 아니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차점 부근의 회로의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실리콘이 계속 사용되는 한 집적 용량을 더욱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성 물질이 신세대 반도체의 잠재적 대체물로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응용하는 입장에서는 제로 전기 저항의 세계라는 것도 머나먼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보다 큰 용량의 보다 빠른 컴퓨터에 대한 인류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폰 노이만의 천재적 능력과 전쟁을 위한 필요성이 접목되어 1945년경에 발명되었습니다. 그 후 45년간 컴퓨터는 그것을 개발했던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컴퓨터는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누구든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컴퓨터를 어떻게 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